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학 및 유체역학 위험물 기능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일반화학하고 유체역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발표했던 내용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가볍게 듣는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1 물질의 상태와 구조에서 보면 첫 번째로 고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체. 그렇죠. 고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고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체의 구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혼합물의 정제 방법. 혼합물의 정제 방법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혼합물의 정제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죠? 혼합물의 정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정제라고 하면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제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혼합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혼합물이라고 하면 순물질 더하기 순물질, 이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물질이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순물질 같은 경우에, 그죠? 순물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단체라고 하는 거하고, 단체라고 하는 거하고 화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단체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한 가지, 그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H2라든지, 그죠? 산소 O2라든지, O3라든지, Fe라든지, ZN 아연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수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한 가지 원소, 수소라고 하는 한 가지 원소로. 자, 여기에서는 산소라고 하는 한 가지 원소로. 여기에서는 산소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원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합물이라고 하면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자, 예를 들어 가지고 H2O라든지 CO2라든지 HF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SO2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혼합물이라고 하면 단체하고 화합물, 순물질하고 순물질, 단체와 단체, 단체와 화합물, 그 다음 화합물과 화합물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재결정.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결정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 정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니까 다섯 번째 보면 정류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류. 이 정류는 우리가 분별 정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분별 정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을 한 것인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BP,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리, 정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혼합물의 정제 방법에서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자를 따고 용자를 따서 제용이다. 그죠? 제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네 번째 보면 조회라고 나와 있죠. 그죠? 조회. 네 번째 보면 조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조회. 조회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녹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에 가보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때 조회성이 있는가, 조회성이 없는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회라고 하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녹아버리는 성질을 우리가 조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콜로이드. 그죠? 콜로이드 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 이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뭐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 틴들 현상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틴들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 브라운 운동이다 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다이알리시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석.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전기영동이다. 전기영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염석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요 틴들 현상하고 요 투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석. 틴들 현상이라고 하면 콜로이드 용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틴들 현상이다. 그러면 투석이다라고 하면 콜로이드 용액을 정제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때 기체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콜로이드 용액도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 영동, 염석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고 보시면 소수 콜로이드가 나와 있고 친수 콜로이드가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멀션, 서스펜션, 그 다음에 졸과 겔, 그 다음 아홉 번째 발생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원자, 분자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원자, 분자에 관한 법칙이다. 자, 그러면 열 번째로 원자, 분자에 관한 법칙 중에서 원자 및 원자, 분자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첫 번째로 원자에 관한 법칙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자에 관한 법칙. 원자에 관한 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 그죠? 질량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수 비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반응 전의 물질하고 반응 후의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우리가 반응을 진행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가?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 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 하고 배수 비례의 법칙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배수 비례의 법칙은 무엇을 우리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죠? 배수 비례의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가? 배수 비례의 법칙은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합하여 두 종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의 비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CO라고 하는 물질하고 CO와 CO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O2라고 하는 물질과 SO3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FeCl2라고 하는 물질과, 그죠? FeCl, FeCl3라고 하는 물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때, 배수 비례의 법칙은 두 종류의 원소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종류라고 하면 여기에 탄소라고 하는 원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탄소라고 하는 원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Fe라고 하는 원소와 염소 원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종류의 원소가, 그래서 이 배수 비례의 법칙은 중요한 내용이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두 종류의 원소가 화합하여 두 종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한 원소의 일정량. 자, 그러면 여기서 탄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렇게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하고 산소, 여기서 S하고 S, Fe하고 Fe 이렇게 쪼개어 볼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산소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산소는 우리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2대 3대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2대 3대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하고 배수 비례의 법칙을 구별을 할 때 배수 비례의 법칙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두 종류 이상의 화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합하여 두 종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보면 분자에 관한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분자에 관한 법칙. 이 분자에 관한 법칙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 분자에 관한 법칙 중에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뭐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가?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분자에 관한 법칙은 기체 반응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와 같은 형태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기체 반응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그러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우리가 부피에 관한 법칙이다. 또는 다른 말로 몰수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물질 1몰이라고 하면 그 부피가 22.4리터. 요거는 0도시 1atm 상태 하에서 성립이 된다.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 이 꼴은 수용할 수 있는 분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11번째 원자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자량. 이 원자량이다라고 하면, 그죠? 원자량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원자량이다라고 하면, 기준 원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 되고, 질량이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를 비교한 무게, 그죠? 비교한 질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탄소, 원자 번호 6번.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량이 12g이다.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한 다른 원자량의 질량, 그죠? 원자량의 질량. 이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원자량을 이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 공식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공식이 있다. 이 세 가지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곱하기 2 하게 되면 원자량이 나옵니다.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원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 번호가 짝수. 자, 그러면 8번은 산소가 됩니까? 산소. 그렇죠. 8번은 원자 번호가 8번. 이것은 우리가 O가 됩니다. O. 그러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6g. 이것이 우리가 산소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의 예를 든다라고 보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11번.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벌레, 남아, 칼륨, 칼슘.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륨, 칼슘.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22가 됩니까? 더하기 1 하게 되면 23g이 나옵니다. 23g.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 번호는 11번이지만 원자량은 23g이 된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외. 그래서 예외에 해당이 되는 원소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지만 원자량은 1g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NO는 원자 번호가 7번이지만 질량은 14g이 되는 것이다. 자,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1 하게 되면 15g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식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산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원자량은 35.5g이 됩니다. 자, 17번이 되는데 35.5g이 된다. 35.5g이 된다. 이것이 염소의 원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그죠? 12번째.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번째 보면. 원자의 구조. 이 원자의 구조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는가? 원자의 구조.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걸 원자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전자가,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원자핵 속에, 그죠?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그죠?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성자.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중간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하고
이 중간자는 무게가 거의 없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것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량. 그렇죠? 여기에서 질량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양성자하고, 그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자, 이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양성자 수하고 질량수,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이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겉에 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의 구성에서 보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양성자 수 이꼴은 전자수가 됩니다. 전자수. 그러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플러스가 5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5개 있으니까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성자 수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보고 원자 번호로 나열한 것입니다. 나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 헬륨은 원자 번호가 2,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를 보고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번까지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2번째 원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13번째 보면 13번째 자, 13번째 보면 방사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 방사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방사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그죠? 뭡니까? 방사선의 붕괴, 이렇게 나와 있죠. 방사선은 우리가 종류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종류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파선이 있고, 그 다음 베타선이 있고, 그 다음 감마선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회의 알파 붕괴. 1회의 알파 붕괴. 알파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원자 분화하고 질량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변하는가? 1회의 알파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그죠? 1회의 알파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원자 번호 2 감소, 원자량, 질량 수는 4 감소. 예, 원자 번호는 2가 감소하고 질량 수는 4가 감소한다. 그래서 1회의 알파 붕괴를 일으켰을 때, 그죠? 원자 번호가 2인 물질, 질량이 4인 물질은 이게 우리가 헬륨이 됩니까? 헬륨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의 알파 붕괴를 일으켰을 때 원자 번호는 2 감소, 질량은 4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1회의 베타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죠? 1회의 베타 붕괴를 일으켰을 때, 원자 번호만 1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 번호만 1 증가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회의 감마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 원자 번호도 변화가 없고 질량수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세 번째로 보면 방사선에서, 그죠? 방사선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투과력, 그죠? 투과력 세기 순서.
이 투가리역 세기 순서라고 하면, 투가리역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물질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투가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선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감마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투가력의 세기 순서는 감마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실 때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겠는가?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이것을 우리가 달리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가력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리작용이 있고, 그죠? 전리작용. 그 다음에 형광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광작용. 그 다음에 감광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감광작용.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파선이 있고, 그 다음 베타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감마선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이것은 전리작용, 형광작용, 감광작용은 알파선이 가장 크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투가력의 세기 순서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알파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죠? 1회의 알파 붕괴를 일으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중요 기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그죠? 요것도 우리가 별표 3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3개. 그렇죠?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뭐가 주어져 있는가 하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감기. 그렇죠? 반감기 계산하는 공식은 스몰 m 이꼴은 라지 m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가로 닫고 라지 t 성분의 스몰 t성이다. 스몰 m이다라고 하면 붕괴 후의 질량, 그죠? 붕괴 후의 질량. 그 다음에 라지 m이다라고 하면 붕괴 전의 질량. 그 다음에 라지 t라고 하면 반감기, 스몰 t라고 하면 경과한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반감기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반감기 계산하는 공식. 자, 요것도 여러분께서 단독으로 별표 3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렇게 여러분께서 방사선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번째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원자의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딴다라고 하면 17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7번째 보면 에너지 준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에너지 준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에너지 준위다라고 하면, 그죠? 에너지 준위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을 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돌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전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자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실 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청, 그죠?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청을 우리가 전자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전자각에서 우리가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청, 그죠? 분포하고 있는 청, 이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비탈. 그렇죠?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궤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원자 궤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죠? 원자 궤도 함수. 자, 원자 궤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궤도 함수라고 하면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취하는 에너지 상태는 여러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다. 원자핵 주위에 분포한 전자의 층을 전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자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각. 전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원자핵에서 가까운 쪽에서 보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쪽에 돌고 있는 이 전자를 이것을 우리가 K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K, L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K, L, M 껍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층이 이렇게 더 돌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층을 우리가 K, L, M, N, N 껍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부껍질이다, 두 개의 부껍질이다, 세 개의 부껍질이다, 네 개의 부껍질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이 오비탈이라고 하면 궤도 함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전자의 상태. 자, 궤도 함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전자의 상태.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오비탈이라고 하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 이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K 껍질에는 우리가 부껍질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K, L, M, N 껍질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 자, 여기에서 1s 오비탈. 자, 이렇게 나타내고 2s 오비탈, 2p 오비탈.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자, 그 다음에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 4f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SPDF, 그죠? 오비탈은 우리가 SPDF,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고, F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s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채워질 수 있는가? 2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 칸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간다. 그 다음에 2s 오비탈 같은 경우에도 전자가 2개를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2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전자가 2개씩 채워지니까 3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우게 되면 6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 그러면 3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3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개, 그 다음에 4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준위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려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이 우리가 1s 오비탈. 자,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이 1s 오비탈. 1s 오비탈에 다 채우게 되면 2s 오비탈로 넘어오겠죠. 2s 오비탈. 2s 오비탈에 다 채우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2p 오비탈. 그 다음에 2p 오비탈 다 채우게 되면 3s 오비탈. 3s 오비탈. 3s 오비탈에 다 채우게 되면 3p 오비탈 이렇게 넘어옵니까? 그죠? 3p 오비탈.
그 다음에 4s 오비탈.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준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죠? 오비탈의 전자를 우리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의 전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원자 번호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그죠? 원자 번호가 11번, 질량이 23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을 때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즉 다시 말해서 양성자수를 보고 원자 번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오늘날 주기율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껍질, 그 다음에 L껍질, 그 다음 M껍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죠? 그러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진다. 그 다음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진다. 2p 오비탈에 전자가 6개 채워진다.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진다. 3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채워진다. 3d 오비탈에, 그죠? 3d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5칸이죠, 그죠? 1칸, 2칸, 3칸, 4칸, 5칸.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전자를 한번 채워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s 오비탈 다 채우게 되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 2s 오비탈에 다 채우게 되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3p 오비탈에 다 채우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죠? 다시 되돌아가서 3d 오비탈.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전자를 채울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전자를 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11번, 양성자 수가 11개, 전자 수도 11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 1개, 2개, 그죠? 3개, 4개 다 채웠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4개, 5개, 6개, 7개. 맞죠? 그죠? 다시 8개, 9개, 10개, 그 다음에 11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의 오비탈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그 다음 2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그 다음 2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그 다음 3s 오비탈의 전자가 1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껍질로 이야기할 때, 부대 껍질로 이야기할 때 KLM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각이 이렇게 K, L, M 이렇게 세 가지 부대 껍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돌고 있는데 맨 안쪽의 껍질에 전자가 2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그죠? L 껍질에는 요것을 우리가 K 껍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것을 우리가 L 껍질이다. 요것을 우리가 M 껍질이다. M 껍질에는 전자가 1개밖에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M 껍질에 1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우리가 일족 원소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족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족수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수를 이야기하면 최외곽 전자수. 족수 이꼴 최외곽 전자수 이꼴 가전자. 그죠? 가전자 수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최외곽 전자.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 족수. 그래서 일족 원소에 있는 것들은 최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가 1개 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 원자핵 둘레의 전자 배열. 그 다음에 19번째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종류. 그 다음에 20번의 선 스펙트럼 종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보면 훈터의 법칙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요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너지 준입니다. 맞죠? 그죠? 1s 오비탈이 가장 적고 2s 오비탈이 가장 크고
이 p 오비탈이 세 번째로 크고, 그러니까 p 오비탈은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질 때 각각 분할 아이언 먼저 채워진다. 이게 훈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호로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을 p 오비탈을, 요것을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1번, 그죠? 그 다음 여기에 2번, 그 다음 여기에 3번, 그 다음 여기에 4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5번, 6번,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1개, 2개, 3개, 그 다음 여기에 4개, 5개, 6개, 이렇게 분할 아이언 먼저 채워진다. 이 법칙을 훈터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훈터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훈터의 법칙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22번에 부대 전자가 나오는데요. 원자나 분자의 오비탈에 한 개의 전자가 들어있을 때의 전자. 이것을 우리가 부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나 분자 오비탈에 한 개의 전자가 들어있을 때의 전자. 자, 이게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 2개가 채워지는데 1개밖에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대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불활성 기체의 전자 배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불활성 기체의 전자 배열. 이 불활성 기체라고 하면 말씀해 드렸죠. 그죠? 주기율표에서 영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결합 에너지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결합 각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26번째로 우리가 동소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소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동소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갔는데요. 여러분께서 비교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